유튜브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하세요. 법률과 회계를 한 곳에서 존청 변호사인 CPA의 네, 존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 목요일 일부 시간인데요. 요즘에 특별히 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꿀팁 방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또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48시간 최후 통첩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예.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서 지난주 말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했던 거죠. 그게 48시간. 네. 이제는 말하자면 뭐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레토릭과 함께 48시간 이내에 안 되면 대선 이전에 통과시키기는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말하자면 최후의 통첩이었었던 거고요. 근데 그걸 보는 그 입장에서도 실제 그게 정말 최후 통첩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 이후에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달았었으니까 단서를 네. 달았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그 48시간이라는 게 지났죠 이미.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 48시간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어제도 뭐 거의 뭐 1시간 넘게 백악관 협상 문우신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조금만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자꾸 수정 수준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일까지는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희망이 있죠. 예. 근데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게 진짜 될 때까지 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른 이런 협상의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가장 이 대선 이전에 통과를 시키기를 원하는 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 말쯤이었죠. 그 go big or go home이라는 표현을 트윗에서 또 쓰면서 네. 더 큰 금액의 패키지를 본인은 원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한 공화당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것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자기가 한 명 한 명 붙들고 이렇게 설득할 생각이다라는 그런 코멘트까지 달았고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보다도 더 크게 자기는 이 타결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win big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기고 그보다 더 크게 자기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상황이죠. 결국 가장 원하는 당사자라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공화당의 입장이 또 이제 재밌어지는 건데 미치 매커넬 상원 대표죠. 네. 원내대표가 못 박았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고 또 지금 얘기하는 수준의 뭐 1.9 또는 2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그 금액을 공화당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런 내용, 그런 정도의 규모는 상원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또 그럴 것이 이 상원 하원 선거가 같이 행해지는 거잖아요. 11월, 대통령 선거뿐만이 네,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공화당의 어떤 보수주의 면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또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이 지금 다음 주 초에 대법관 인준에 대한 표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스티뮬러스 패키지 이상으로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될 텐데 26일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 당력을 다 쏟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디스트랙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뭐 계속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입장은 원래부터 이 큰 규모의 지원보다는 wait and see였어요. 그 용어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래서 작은 수준의 그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통과를 하고 키워나가자라는 입장이었었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실업수당과 PPP와 스티뮬러스 책까지는 그렇죠. 가자라는 예, 거였고. 예, 예. 네. 그래서 지난주 말에도
이 미치 맥커넬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게 만약 주 초까지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작은 것들을 우리가 단독으로 스탠드얼론 비일로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화요일, 수요일에 각각 화요일에는 PPP를 네. 표결에 붙였고 수요일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에 공화당 상원에서 얘기한 스키니 빌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5천억 불 정도. 네. 거기에 이제 뭐 저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화요일 날 표결에 붙여서 PPP 통과 안 됐고요. 수요일도 어제였죠. 붙여서 51표밖에 못 나와서 이제 통과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뭐 표결에 붙이고 그걸 하겠다라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의미한 정치 행위가 될 거다라는 게 어떤 전문 평론가들의 의견이었었는데 상원의 입장이나 상원의 반응을 간보기 위한 뭐 그런 방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애초에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네. 공화당 다 합쳐도 53표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였고 된다 해도 하원에서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되겠냐. 네. 그러니 이건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도 이제 네. 전망을 하는 그런 전문 커멘테이터들의 의견을 보면 한 가지 오해 내지는 그런 그 선입견으로서 갖고 있는 게 이게 선거 이전에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다 끝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전혀 아니다를 떠나서 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선거 이전에 결과를 보고 그걸 본인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건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뉴트럴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게 이제 백악관의 입장이라면 이제 민주당은 지금 신문을 보면 뭐 블루 웨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수당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심화가 되면 되지 거기서 더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그게 바뀔 가능성이 뭐 있답니다. 얼마나 높고 낮고 뭐 그런 변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대선에 대해서도 이기기를 기대하고 있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그 평정이 되면 블루 웨이브가 달성이 되는 걸 텐데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어쨌거나 3조 달러로 시작을 해서 2.2조 달러로 지금 내려간 상태에서 더 이상은 난 꿈쩍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블루 웨이브가 달성이 되면 이들의 입장은 사실 더 큰 걸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큰 것, 뭐 3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월요일 날 그에 대한 어떤 전망 기사가 리포트가 나왔고 바로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던 거죠. 대략 한 2.5조까지 지금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실제 새로운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그때까지 늘어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취임식이 1월이라 그러면 그게 뭐 한 2월, 3월 뭐 그렇게밖에 타임 스케줄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그게 해도.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시나리오일 텐데 그러면 네. 또 한편에는 뭐 레임덕이잖아요. 레임덕 피리어드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게 또 그때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미뤄지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의 이후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대선까지 안 될 경우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재선이 되는 거죠. 재선이 된다고 하면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입장을 놓고 보면 뭐 여전히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선거 이전만큼의 어떤 뭐 간절함 내지는 그만큼의 어떤 적극성을 띌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웨이드 앤 씨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 이 논의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시면 5월 말에 그 민주당에서 히어로스 액트라는 거를 3.2조 달러였나요? 그걸 통과를 시켰을 때 그 웨이드 앤 씨도 있었지만 dead on arrival이라는 표현을 백악관에서 썼단 말이죠.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이거 뭐 스테이트 앤 로컬 정국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민주당의 그 주지사들이 잘못한 거 우리가 하라고 뭐 그런 식의 그렇죠. 반응이었었던 거죠. 공화당도 물론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 그만큼의 적극성이 나올겠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네. 공화당은
더 하죠. 사실 지금도 작은 규모 스몰빌 지금 2조 2천억 달러를 얘기하는데 네. 5천억 불에 대한 스키니빌 지금 표결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선거 이후의 결과가 공화당 주도로 안다고 하면 네.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 공화당 보수주의의 철학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겠죠. 이게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평가부터 다시 될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때 그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크게 가서 후회하는 게 작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한다라는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싶긴 한데 네.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 하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원 장악하고 상원 장악하고 대통령 백악관까지 탈환하고 그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금 현재 그렇게 포진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 그게 만약에 예상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대로 자기가 재임하게 되면 그땐 더 크게 쏘겠다. 그냥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입장에서는. 네, 글쎄요. 그때는 또 방금 이런 얘기한 시나리오 중에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이게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좀 빨리 나와서 그것이 어려운 것들을 좀 해소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간절함들이 살짝 좀 배제가 되는 게 아닌가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살짝이 아니라 많이 배제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게 되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더 관심을 갖고 봤던 사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결정에 있어서요. 오늘 그 대통령 간의 후보 간의 TV 토론이 2차로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까요? 오늘 토론 분위기나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이거 미루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그쪽 하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관한 한 그 조 바이든 후보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걸 아마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협상의 주체는 다 민주당 그 낸시 하원. 펠로시 의장, 네. 척 슈머, 뭐 이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전면에 안 나서잖아요. 근데 뭐 현재 서열은 낸시 펠로시가 제일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다뤄지는 네. 주제 하나로 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런 건 예정엔 있지만 그로 인해 어떻게 될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렇게 전망 내지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전달을 드렸지만 또 이번 주 중에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된다 해도 이게 말하자면 그 디렉트 페이먼트 그 체크가 대선 전에 나올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뭐 짐작됩니다. 아까 금방 내일이라도 타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나이브한 그런 기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만큼 왔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뭐 오늘 내일이면 되겠거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언론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언론에서 나오는 건 뭐 김박 이젠 다 끝났다, 뭐 조만간 발표된다 이런 분위기라서. 근데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네요. 네. 다른 언론에서 하는 얘기보다. 네. 시장이 좀처럼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반응이 있을 만한데 시장조차도 반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 말씀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의 그 무게 중심은 대선 이후로 늘어진다. 그러니까. 연기된다로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아 이게 참 그 우리의 현실과는 약간 좀 간격이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은 합니다. 뭐 그런데 네. 어떡하겠습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또 다각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 저희가 이것도 이거지만 네. 실생활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럼요. 지난번에 한번 증여세 얘기하시는데
아주 후끈 달아올랐었는데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 많으실 만한 내용 갖고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해 보세요. 존청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는 만큼 누린다에 딱 맞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절세 방안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사실 주변에서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요. 네, 이거를 언제고 그 얘기를 해야지 하는 그 숙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별도로 저희 영상에서도 또 다룰 건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오늘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나눠서 이게 내가 거주하는 프린시플 레지던스라고 내 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투자 자산, 렌탈 프로퍼티라고 하잖아요. 투자 자산을 내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나오는 그 고려할 수 있는 그 플래닝에 대한 걸 나눠서 오늘은 개인 그 소유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텍스 플래닝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귀가 주- 솔깃한데요. 주 거주지에 대한 텍스 플래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네. 첫째는 시작을 바로 해보죠. 네. 첫째는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살 때, 거주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먼저 집을 살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로서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이렇게 하죠. 50만 불의 집을 산다고 치죠. 그리고 나중에 뭐 내가 한 3년 살다가 뭐 80만 불에 파는 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많이 올랐네. 네. 네, 뭐 그렇죠. 좋은 데서 잘 투자했네. 1년에 10만 불씩. 네. 좋아요. 그래서 네. 50만 불에 살 때는 우리가 네. 집값이 50만 불이니까 나는 이거 50만 불 주고 샀으니까 나중에 팔면 80만 불에 팔면 30만 불에 대해서 세금 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어떻게 예. 부부인 경우에 그 면제액이 있다는 그거는 얘기를. 이제 매도 시의 플래닝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네, 아, 네. 그래요. 예. 오늘 7개 다 못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듣고만 있겠습니다. 오늘 네. 세미나 듣는 자세로 제가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살 때 보면 네. 내가 50만 불의 집을 사지만 그 밖에 기타 비용들이 든단 말이에요. 네. 내가 집을 레노베이트 할 수, 뭐 랜드스케이프 새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거 수리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네네. 에스크로가 열렸을 때 우리 클로징 코스트라고 해서 뭐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자산화 그 코스트에 넣을 수 있는 성격의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네. 뭐 베이시스라고 계속 쓸게요. 코스트인데 50만 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50만 불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집을 살 때 드리는 1년의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상당수를 내 베이시스에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 이제 사례로 다시 돌아오면 50만 불에 샀는데 사실 부대 비용을 한 10만 불 더 들었다고 가정해요. 그런 경우는 뭐 50만 불짜리 사면 그런 건 없겠지만 가정을 하죠. 네. 그 중에 한 10만 불을 더 들였다는 7만 불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프루브먼트, 집 개조하거나 네. 또 뭐 랜드스케이프 하거나 이런 식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었다고 치죠. 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집을 80만 불에 팔았을 때 내 양도세 기준이 되는 양도 차익은 80만 불 빼기 50만 불에서 30만 불에 대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제대로만 챙겨 놓으면 내가 산 가격이 57만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만 불에서 57만 불을 빼 23만 불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는 거죠. 네. 제대로 챙겨놓는다는 의미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 비용이 정말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빙이 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 계약서만 네네. 놓고 보면 거기에는 이제 매매 계약서상에 매매가만 있으니까 네네. 그 밖에 내가 뭐 어떤 계량을 하는데 들인 그런 비용들은 관리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리시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보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수리에 대한 어떤 계약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 네. 만에 하나 물어보게 된다면 네. IRS가
우리가 그걸 증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놔야 된다는 거고 그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50만 불이 아니라 57만 불이 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처음에 집을 사서 들어가실 때 네.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단장하잖아요. 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손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들 다 챙겨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 나중에 그거 다 포함시켜 갖고 집의 네. 밸류를 더 올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10만 불을 더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3만 불은 그렇게 원가 베이시스를 높이는데 쓸 수 없는 세법상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모기지 관 무슨 뭐 내가 뭐 그 집 그 저 론 받을 때 쓰는 크레딧 체크하는 데 드는 비용. 이 에스크로 이제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크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자잘한 그 중에 게. 이제 안 되는 녀석들이 있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그럼 내가 60만 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57만 불밖에 내가 나중에는 못 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 3만 불에 대해서는 셀러가 부담하게 하면 돼요. 셀러가 부담하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네. 셀러 입장에서는 50만 불에 이걸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50만 불 대신에 이 3만 불 당신이 내세요. 그 대신에 내가 53만 불에 살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어차피 53만 불을 벌고 셀러는 그 비용들을 다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협조만 해주면 돼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셀러 입장에서는 어차피 50만 불에 판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네. 강의 계속 들어야 되나? 아니면 질문 좋아요. 네. 네.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50만 불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와 53만 불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가 틀릴 텐데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프로퍼티 텍스 레이트도 약간 만만하지 않을 텐데 그걸 셀러에게 부담하게 해서 받는 어드밴테이지와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 것과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너무 명백하게 이 53만 불의 베이스를 높여주는 게 더 유리하다가 답이 됩니다. 빙고. 예. 네. 그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확실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 생각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걸 물어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프로퍼티 텍스는 예를 들어 3만 불에 대해서 추가되는 게 뭐 대략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2%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만 불을 그 과세 소득에서 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소득세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니까. 아하.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네. 그럼 결국 이 거래에 있어서 네. 실제 내가 산 게 50만 불이고 플러스 10만 불인데 60만 불에 산 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내가 80만 불에 팔면 나는 30만 불의 양도 차익이 아니라 20만 불의 양도 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큰 차이입니다. 그게 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베이시스를 높이려는 노력 그리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셀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내 베이시스를 높이진 않더라 베이시스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거 역시도. 네. 셀러에게 부담시킨다. 다 적고 네. 있어요. 베이시스를 최대한 상승시킨다. 이거 뭐 다시 보기. 네,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그다음엔 이제 보유 기간 동안에 나오는 그런 사안들이 될 텐데 네.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살다 보면 리페어 하잖아요. 메인테인하는 리페어 앤 메인테넌스 코스트라고 하는데 집 수리하지 않습니까? 뭐 살다 보면 뭐 창문이 뭐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수리비들이 있는데 세법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지출들이 만약에 내가 이 집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거나 아니면 집의 내용 연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거나 라는 그런 성격의 비용으로 내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거 역시도 베이시스에 올라가게 베이시스를 높여주는 데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붕이 고장이 났는데 지붕 그냥 터치업 하는 게 아니라 지붕 다 간다거나 아니면 뭐 방 문이 있는데 뭐 문을 다 갈았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있어서 그 third car garage를 네. 별도로 있는데 그거를 막고 그 안을 제 홈 오피스로 개조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게 살면서 나오는 이런 그 수리비 같은 네. 것들을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출의 성격으로 만들고 그걸 베이시스로 올리게 되면 나중에 돌아서서 팔 때 또한 그만큼의 양도세액을 줄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백야드 같은데 빈 공간에 만약에 세컨 건물을 짓는다. 너무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도 역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아, 너무 명백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짓는 게 단지 렌트비만 걷는 게 아니라 그런 또 부동산 세법에 있어서 혜택이 있군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그다음은 몇 번째? 네 네 번째. 번째는 네. 이거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모기지 인트레스트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이자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들이 다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거이고요. 네, 이것도 이제 2018년도 때 2017년 말에 세법 개정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해였죠, 그때.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모기지 집을 살 때 이 모기지에 대해서 100만 불까지, 그러니까 100만 불까지의 론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다 우리 개인소득세 1040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그 비용을 그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주죠.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을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에쿼티라고 하잖아요. 라인 오브 에쿼티라고 하잖아요. 네. 그 홈에 그 집에서 남는 그걸 가지고 또 에쿼티를 뽑아서 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론을 받아도 그거 역시도 10만 불까지의 론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이자를 그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으로 디덕션을 해주는 게 룰이었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75만 불까지의 론입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그 론을 쓰는 데 있어서 집을 사는 데 쓰거나 집을 짓는 데 쓰거나 또는 집의 밸류를 올리는 데 쓸 경우에는 그 이자 비용은 제약 없이 디덕션이 되니까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그러면 그 텍스 디덕션의 혜택을 볼 수가 안 되죠. 없는 거고요. 안 되죠. 개인 용도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어떤 인컴 프로퍼티가 아니라 내가 사는 거주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퍼스널 익스펜스로 되면 그거는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점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6번, 7번째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5번째. 다섯 번째도 역시 익숙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집을 소유할 때 그 카운티 정부에 내는 재산세와 네, 더불어 기타 뭐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내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죠. 소득세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역시 내가 이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1040 신고할 때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으로 디덕션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트 앤그 이제 프로퍼티 텍스를 내면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냈으면 그게 나중에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으로 내 과세 소득을 줄이는데 사용이 된다. 재산세 공제액을 그 공제의 혜택을 누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재산세를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은 네. 내 소득세를 줄이는데 쓸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섯 번째였었고요. 6번째, 7번째 잘하면 가겠다.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 그건 다음 그거를 주에? 다음 주로 하면서 이제 할까 했는데 뭐 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음 네. 주에 to be continue라는 게 있으니까 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7가지 내용을 특히 이 주 거주지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네. 누릴 수 있을 그런 세법상의 혜택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첫째는 베이시스 원가를 높여라. 두 번째는 그 셀러가 부담하게 해서 본인의 가치를 높여라. 세 번째는 집의 영구 보수 가치를 높여라. 네 번째는 모기지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려라. 다섯 번째는 재산세 공제 혜택도 최대한 활용해라.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그나저나 10,000불까지밖에 못합니다. 법상 어쨌거나 그렇게 잊지 않고 혜택을 누려야겠다. 그럼요. 네. 네. 깨알처럼 누려야죠. 누릴 수 있는 것들. 예. 다음에 나오셨을 때 추가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청취자분께서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이 80만 불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산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대요. 다음 주에도 들으시라고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님께서 방송인 다 되셨어요. 네. 이제 이렇게 잡아가실 수도 이게 저희끼리는 잡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네. 네, 그러시는 거 보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부동산법에 관련된 절세 방안은 참 많은 분들께 유용하실 것 같고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가장 중요하다는 6번째, 7번째 그리고 투자용에 대한 절세도 아주 기다려집니다. 네, 청취자분의 반응이요. 뉴스 시간에 오늘 최은하 행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또 아침마당 시간에 존청 변호사님 모셔서 이어서 2시간 동안 정말 경제적으로 꿀팁을 받아간다고 중요한 정보를 받는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네. 네, 두 분을 이렇게 또 엮는 센스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오늘은 경제구나라고 딱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또 선후배세요. 네. 그러시니까. 자, 유튜브에서 미국 변호사 존청을 검색하세요. 법률과 회계를 한 곳에서 존청 변호사 NCPA의 존청 변호사님과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꿀팁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